네, EBS의 김현우 PD라고 합니다. 네, EBS. 네. 그, 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회라는 곳에 와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1999년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2년을 다니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아직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적됐겠죠. 그 학교랑은 이제 관련이 없겠다 싶었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왜 학회를 하는데 PD한테 연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는 일단 EBS에 20년 다녔고요.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습니다. EBS에 알고 계시는 그 다큐프라임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생길 때부터 2007년부터 했고요.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식 채널 이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경험은 그만큼 있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 지인이 출판사에 있는 지인이 책을 한번 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낸 게 있고 그 책이 작년 이맘때 출간이 됐고 그 책의 제목이 타인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주로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사례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큐멘터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 사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책 제목에 듣는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들어야 할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었고 뭐 그렇다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라면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먼저 그 사례라는 말을 저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든 방송 제작은 사례자 찾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좋은 사례자를 만나면 좋은 사례자? 네. 뭐 저희끼리 하는 표현에 따르면 좋은 사례자를 만나면 아주 좋은 식재료를 찾은 요리사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그러니까 재료는 좋은데 이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는 거의 모두 다다. 저희가 하는 일에서는 그래서 매일 거절당하고 매일 그 서운한 얘기도 듣고 서운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그러는 게 저희 일입니다. 불러주신 덕분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저희 방송 제작진들이 생각하는 사례라는 게 뭔가, 사례는 뭔가, 네, 사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다양성이더라고요. 네. 다른 것도 많이 있겠, 대표성도 있고 뭐 이렇게 화제성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례를 고를 때 그 사례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것들이 그 사례마다 다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례라는 큰 덩어리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다양성을 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사례 관리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 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걸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물로 다큐멘터리가 있고
논문이 있고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포괄적인 것이고 제너럴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점에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례는 이 일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 늘 긴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례를 넣을지 뺄지 이걸 넣으면은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뀔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긴장은 늘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일반적인 것, 제너럴한 것과 구체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 이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례는 이쪽 무조건 다양함. 예.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것 어떤 제너럴한 그 결과물, 메시지나 정책이나 제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그 현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현장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 긴장은 사례와 이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다양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정도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일단 가서 듣죠. 사례자를 찾아가서 듣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저도 요령이라기보다는 뭘 해야겠다, 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모르니까. 다만 저는 사례라는 것을 다룰 때 제가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이것도 사례네요. 다큐멘터리 결과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2019년에 방송됐던 거고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타이틀로 다큐프라임에서 방송된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던 거는 조금 정보를 드리면 다큐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내 공모를 하고 사외 공모를 하는데요. 사내 공모에서는 PD들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만들겠다. 이런 이제 그 1년에 한두 번씩 그 사내 공모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있겠죠. 임원들이 이걸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로 기획을 했어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얼마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했을 때 생각했던 키워드는 차이였거든요. 차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번역돼 있습니다. 저자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작가이고요. 어느 순간에 그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글을 네가 좀 조사를 해서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로서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이너리티를 본인이 취재를 하는 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마이너리티고 약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영역에서는 약자들이더라. 각자가 다른 지점이 다를 뿐이지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던 책. 원래 제목은 이 한국 제목이 이렇고요. 원래 제목은 Far From the Tree라는 제목인데 뭐냐 하면 되게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를 둔 부모들 이야기예요. 네. 나는 헤테로
섹슈얼인데 우리 자녀가 호모섹슈얼이야. 그다음에 나는 비장애인인데 자녀가 장애인. 나는 건청인인데 자녀는 청각 장애인인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외면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외면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가족이니까,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이를 평생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는가, 이런 책이거든요.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 차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이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취재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아이템은 성소수자하고 장애인하고 자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보여드릴 부분은 장애 부분에서 나오는 사례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을 한 거 부부예요. 이런 부부 네 쌍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꼭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변재원 씨라고 활동가로도 많이 나오는 아직 분입니다. 학생입니다. 재원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가연은 법학 석사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알게 된 거는 뭘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뭘 안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한다라는 건데요. 저희 이날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을 네 커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네 커플 합쳐서 한 1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힘드셨겠죠. 다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입니다. 근데 저희 제작진이 그날 안 쓰기로 한 말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극복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뭐였더라?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정상. 네. 아까 간략히 하시는 일들을 들었을 때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시는 일을 만나시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선 장애인이 약자죠. 실제로 약자고요. 그들을 만날 때 그들도 이미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포함되는, 자기들을 대상으로 한 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장애는 극복을 해야 되고,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고, 정상인에 가깝게 돼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가 뭔가 이렇게 다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뭐 이를테면 반응은 또 그 이야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상을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사례가 다양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사례가 동원되는 거죠. 예.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라는 걸 먼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사례를, 특히 사례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정책이 됐든 어떤 다른 식의 요구를 통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이야기에 뭔가
구체적인 살을 붙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늘 그걸 잘하고 나는 그러면 뭐 회사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고민을 늘 한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들으러 가는 것인가, 나의 이야기에 이 사례를 동원하러 가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늘 현장에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태도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어떤 대상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무슨 단어를 꺼내면 안 되는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좀 찾아보고 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짧게 볼게요. 근데 조금 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 얘기라서요. 2012년에 제가 학교의 고백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10년 전이네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주중학교에 복교생들이 있어요. 복교생이라 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매달 아시죠? 네, 그러니까 3월이 되면 그 중졸 미만의 그 학군 내 사람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학교 나오시라고. 그 막 40대 이런 분한테도 연락이 가요. 어쨌든 의무 교육이니까. 근데 40대 분은 안 오시겠죠. 근데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그 꿇은 애들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해도 졸업 못 하고, 그래서 3년째 다니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을 취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각을 많이 해서 여름이 다가옵니다. 봉사로 나갔습니다. 여주시의 한 요양시설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뭐 뒷부분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다큐프라임 같은 경우에 제작 여건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듣는다고 했을 때 저희 이야기 들으러 갈게요라고 했을 때 네, 저도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라고 하는 사례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듣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제 또래 회사의 아저씨 직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참 말들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듣는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신뢰가 뭐 자격증이나 PD 명함이나 이런 걸로 생길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약자 같은 사회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약자였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튕겨져 나오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아이들을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셨던 백종화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 학교에 가서 10주 동안 아이들 상담을 진행해 줬어요. 무료로. 우리 막 그 안경을 끼고 막 보잖아요. 저렇게 말썽을 피우고 정말 도대체 선생님이나 어른 말을 듣지도 않는 녀석들 이렇게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의사소통이 이렇게 고착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은 뭐 이 친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단이고 벌점이고 그런 거겠지만 제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오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이야기를 정하고 오더라. 그런데 왜 내 이야기가 그냥
내 이야기가 동원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아예 그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게 저희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또 신뢰라는 게 말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해에 저희가 취재했던 복교생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진짜 말을 안 듣죠. 저희 촬영 감독이 팰 뻔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던지고 막 이래서 제가 막 말리고 이랬는데, 그러던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야단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인데 뭐 한 처음에 오면 뭐 틱틱대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던 친구들이 한 석 달쯤 지나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담배 피다가 돌아서서 피고 뭐 이런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뭐 거의 다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그 해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맨날 야단치는 선생님들만 있다가 뭐 방송국에서 왔는데 이 아저씨들은 야단은 안 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아까 백종화 선생님이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뭐 자기들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 같아. 이러니까 요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걸리는 것이다. 이 조언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은 자원이잖아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들여라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시는 현실적 조건을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투입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그게 말이든 뭐든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그래서 다큐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이 좋은 거죠. 다큐프라임은 3부작 제작하는데 1년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가서 얘네 졸업할 때까지 2월까지 1년을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성소수자입니다. 몸을 여자 몸으로 완전히 바꾸신 분입니다. 혹시 정신병인가요? 고칠 수 있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듣고 나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머리로 하는 건가 마음으로 하는 건가. 보통 뭐 마음으로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사례를 들고 나왔냐 하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비교적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랜스젠더, 몸을 바꾼 분은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은 뭐냐 하면 몸은 여자고 법적으로는 남자예요. 아직. 예, 성별 정정이 안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목소리는 들으셨겠지만 좀 중성적이죠. 몸을 바꾼 분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비교적 성소수자에 대해서 익숙하고 제 친구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나는 어색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분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제가 움찔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제가. 네, 나는 편해, 익숙해, 성소수자 내 주변에 많아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분의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제 몸이. 네. 현장의 사례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물리적인 공간에 갔을 때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도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불러서 인터뷰 안 하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거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이를테면 뭐 밀림도 가고 사막도 가고 뭐 이러는데요. 그때 갈 때마다 그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후는 다 제가 처음 겪어보는, 제 몸이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저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사례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그 사람한테 익숙한 어떤 물리적 환경에 내 몸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촬영장을 나가면 먹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한 책인데 일본의 그 기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 남태평양 어디 섬에 가면은 뭐가 없으니까 자연 보호종인 듀공을 잡아 먹어요. 자연 보호보다 이 사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 거기 가서 이거는 멸종 위기종인데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의 이야기인 거죠. 예. 단백질이 없는데 먹어야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반경 몇십 킬로미터를 이렇게 소거했잖아요. 주민들 다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못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남은 날이 5년, 10년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7, 8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나가서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살면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돼지 키우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길 갑니다. 당연히 그 요리를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과 머리만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먹는 인간이 상징하는 거는 나의 몸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도 현장 같은데 촬영을 가서 그 인터뷰이가 저희한테 음식이나 차 같은 거를 내주면 가리지 않고 다 먹는 편입니다. 거기서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런 그거는 뭐 그래도 되는 대상도 있고, 그 말이 엑스큐스가 되는 대상이 있고, 그게 안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박쥐를 먹은 친구도 있고요, 바퀴벌레를 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한 넉 달 정도 만났는데요.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얘가 움찔하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게 고마웠고 맨 마지막에 촬영 마치고는 저희가 아주 저도 몸이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이렇게 허브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 듣고 이러는 게 머리나 마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몸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제일 크게 저한테 남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례를 다룬다는 어떤 활동, 그 활동을 하는 동안은 뭔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려고 요약을 해봤는데요. 학회라는 곳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저로서는 아주 보람찬 그 하루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